네, 저희가 이 포럼이 5번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각각의 포럼마다 고유의 주제가 있는 거여서 오늘 주신 제목에 맞게 진단 활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진단 활동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요. 환경부 안에서 기후환경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린리더 분들이 가정에너지를 진단하는 활동들도 진행이 됐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전에너지 줄이기 정책을 맨 처음에 만들면서 에너지 설계사라고 하는 전일제 활동가를 150명 공공일자리로 뽑아서 그분들이 보통 상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에너지 진단을 하고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하는 일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울산의 남구청이 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에너지 활동가들을 전일제 활동으로 진단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녹색연합에서 활동할 때 성북구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에너지 절약을 하는 절전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주민 모임을 만들고 그 아파트에서 전기 절약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길라잡이라고 해가지고 활동가들이 그 모임과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해서 그걸 감축하는 실적을 겨루는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다양하게 진단을 왜 하느냐? 결국은 에너지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고 어떤 활동을 통해야 에너지가 줄어드는지를 하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진단의 되게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대기 전력을 측정하는 초창기 활동부터 나중에는 건물을 진단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에너지 평가사라는 자격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죄 활동들이 지금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번 진단할 때 15,000원을 수당으로 받으면서 10,000원짜리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부터 3천만 원에서 거의 억 단위로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설비 계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과 범위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성당에서 필요로 하는 진단 활동은 어느 범위로 어느 것을 기준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지식, 배경 지식,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영역에 따라서 그 진단의 A부터 Z까지는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성당이 204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이고 그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에 놓고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진단활동과 탄소중립 성당인데요. 결국에는 이 제목이 그걸 뜻하는 거잖아요. 진단활동을 통해서 탄소중립 성당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컬에너지랩이 작년에 로컬에너지랩은 제가 녹색연합을 이제 사직하고 나서 상근활동가를 그만두고 나서 저희 전 녹색연합의 전 동료 활동가와 함께 재작년에 만든 작은 미니 연구소인데요.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이제 사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역에너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마을 단위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위나 다양한 지방에 이르기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시골에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에너지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그 일에 맞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고 에너지를 줄이고 있고 이게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사실을 내가 전파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건 탄소중립을 하건 기후위기 대응을 하건 결국에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공동체의 실천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가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로드맵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불협동적과 함께 에너지 진단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구상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진단이든 간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관련된 에너지 전환을 하려는 어쨌든 의지가 있느냐, 관련된 교육을 했느냐, 우리끼리 뭔가 모임이 있느냐, 소모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전 준비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에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게 사전 준비고,
두 번째 단계로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냐? 그게 어디가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느냐? 80% 배출하는 요소가 있고 2% 배출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2% 배출하는 요소에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80%를 배출하는 요소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배출하는 것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계산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디에서 내보내는지 가장 많이 내보내는지 알게 됐으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는지 방법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감축했던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절약을 외치기 시작한 게 벌써 50년이었잖아요. 사실 1970년대부터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었죠. 에너지는 계속 증가해왔지만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2012년부터 기초주택감정부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원자력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간 것도 2012년부터였습니다. 그때 4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원자력 없는 세상 탈핵을 위한 지방도시 선언을 진행했었거든요. 42개 도시가. 그런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그 지역마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마을부터 이제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감축 방안을 찾아보고 어떤 행정들이 진행되는지 정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이제 감축 방안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된 정부들 중에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사결정 단위에 올리고 의사결정 단위, 운영위원회든 아니면 어떤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올려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실제 시공이 들어가고 시공했던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시공이 됐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실제 감축이 됐는지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모니터링하고 축하하고 평가하고 널리 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해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그걸 위해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세 가지의 과정이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뉘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꼭 상당히 아니고도 보통 이제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지자체에게 혹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시민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선언하거나 요청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하는 것들. 저는 그것이 생활단위의 정치적인 행위, 생활정치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중앙정치라고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어떤 일자리 사업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참여 그리고 사실은 태양광이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든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오가는 모든 행위들이 이제 경제적 참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말이 빨라가지고 늘 지적을 받는데 잘 안 고쳐져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 빠르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참여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이게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돈을 쓰게 하는 것, 돈을 쓰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공동체와 개인이 각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하나의 성당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에는 건물을 고치고 태양광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신도들이 실제로 불을 끄고 온도를 낮추고 겉옷을 입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성당의 규칙이 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성당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결정을 요구하는 것, 경제적으로 실제로 비용을 쓰고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고 경제적인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이 실천하는 것,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진단도 결국은 이런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국은 기반이 되는 활동인 거잖아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행위인 거고 그 진단의 결과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서 결론을 내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단을 하는 사람은 모두 활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활동가에게는 갖춰야 되는 소양과 활동해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환마을을 하는 활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전환마을 네트워크의 활동가 가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활동가는 그리고 활동의 방향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머리, 가슴, 손. 함께 결정하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같이 결정하고요. 점점 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은 연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활동을 계속 해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해가는 일의 이유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 의미를 계속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전기가 1kW라도 줄어야 되고 가스가 1톤이라도 줄어야 되고 쓰레기가 1개라도 줄어야 되고 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실질적인 변화에는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실천을 통한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시민들의 어떤 참여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드웨어의 변화도 있을 겁니다. 발전소를 건립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참여하는 공동체는 인식의 변화와 자기 삶과의 일치도 만들어야 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외부적인 변화도 만들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변화도 두 가지 변화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진행할 때 7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함께 일할 그 공동체의 비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이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는 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지와도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그룹들과의 연대도 필요하고 같은 활동을 하는 그룹들 간에 이제 대전교구라면 이제 서울교구와 수원교구와 이런 식의 연대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자원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사업도 필요합니다. 정보의 공유, 학습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결국에 평가하고 축하하는 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핵심 활동가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얼마나 크게 잘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때 진단 활동가의 역할은 이 핵심 활동가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온실가스를 줄이면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그 배출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형광등인지 LED인지 아니면은 대기 전력이 항상 꽂혀 있는지 냉온적 호스기가 아무도 쓰지 않는 시간대에도 켜져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조사할 수 있어서 그걸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이제 진단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런 조사의 내용들은 사실 다 데이터가 되잖아요.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오늘 하루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3년의 데이터, 앞으로 3년의 예측 이런 것들을 변화할 수 있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태도,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모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그 돈을 주는 기관들에서 그걸 질문하잖아요. 설문이라도 해라, 만족도 조사라도 해라. 이런 것처럼 아예 우리가 직접 데이터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자동차 운행거리 같은 것들도 조사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것이든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걸 진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진단의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결국은 에너지 시민 교육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 동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동참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형광등이 있으니까 LED로 바꾸세요가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 활동가들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를 왜 줄여야 하는지 기후위기에 왜 대응해야 되는지를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은연적으로 저는 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 진단 활동가도 결국은 시민 활동가잖아요. 저는 이것이 일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요즘은 서울시의 시민활동가들은 일자리 아니면 일거리라는 말도 쓰는데요. 풀상근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일은 아닐지라도 몇 시간, 몇 분이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로서는 저는 충분히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특히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서 전문 박사들이 기술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시민활동의 분야에서는 거의 일거리가 없습니다. 거의 돈도 돌지 않고요. 경제도 거의 형성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학교에서도 이제 필수 교육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일거리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오히려 에너지 쪽은 점점 더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뭔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업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비용도 10년째 안 오르더라고요. 계속 15,000원, 계속 2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아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고도화된 어떤 활동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평가사 같은 아예 전문가는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어떤 중간의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민과 행정의 사이에서 기관과 참여자의 사이에서 그걸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어떤 중간의 활동가의 역할을 정말로 진단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당으로 돌아가면요. 성당에서 저희가 12곳 성당의 데이터를 미리 받았어요. 대전교구에 속해 있는 성당에. 그 각각의 성당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떤 곳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예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성당은 규모에 비해서 이제 성도가 적고 어떤 곳은 건물 규모에 비해서 성도 규모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쓰고 있느냐, 낭비하고 있느냐 이런 요소를 찾아내길 원하는데요. 그럴 때 비교를 하는 게 한 사람당 얼마가 쓰고 있느냐, 단위 면적당 1평방미터당 얼마를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보통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각각의 이제 성당이나 아니면 미용실이든 아니면 학교든 그 외부적인 조건이 비슷해야 돼요. 100명이 100평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조건이 비슷해야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슷합니다. 보통 적으면 1, 2인 가구, 많으면 4인 가구 정도 되는 거고 작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이제 10평대에서 30평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는 건 사실 가능한데요. 큰 차이를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당만 해도 100명이 다니는데 1000평의 성당이 있을 수 있고 1000명이 다니는데 100평의 성당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사실 없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목적은 어쨌든 비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객관적인 현재를 진단하고 내년,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진다라고 하는 과거의 자신이 절대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비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전년 동월보다 적게 쓴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이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전기 사용량 중에서 냉방, 난방 사용량을 갈랐을 때 이제 5월과 9월처럼 냉방, 난방 하지 않는 달을 기준으로 놓고 그 외에 여름철에 추가로 더 쓰는 부분, 겨울철에 추가로 더 쓰는 부분을 냉방과 난방으로 나눠보면 실제로 전체적인 에너지, 가스, 난방 연료와 전기 연료를 합했을 때에는 상시적인 양보다는 냉난방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1년 내내 똑같이 쓰는 어떤 전기의 양보다 난방과 냉방으로 쓰는 양이 지금 에너지 소비량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냉방, 난방에 따른 어떤 성능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진단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전기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 성능까지 진단을 해야 되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성당에서 이제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 연도는 그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에너지 효율 성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 연도를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상시 이용자가 몇 명인지, 주마다 오는 이용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기나 난방 연료는 반드시 월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느 달에 많이 쓰는지, 이게 바깥의 계절 기온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월별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제 센서를 달아서 밖에 외기의 기상 데이터와 실내 온도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그 냉난방 기기를 제대로 운전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날씨가 따뜻하면 안에서도 실내 온도를 더 밖에 온도랑 비슷하게 하고, 밖에가 너무 추울 때 이제 더 난방기를 더 가동을 많이 하고, 이런 방식의 운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실내에 온도 센서가 있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달의 에너지 소비량을 가지고 약간 짐작하는 방식으로도 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사용량하고 이제 자동차에 어떤 연료의 자동차가 있느냐, 어떤 승합차냐, 작은 이제 승용차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비 자체에 그 쓰레기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폐기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그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산업의 과정,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자원순환의 과정에서 인식을 개선시키고 인식을 약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과 음식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표준 단위로 환산을 해서 전기든 수도든 난방이든 자동차든 모두 에너지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연료가 다른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환산해서 어떤 것이 더 많은지를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양이 아니라 전기 1kWh와 난방 100메가줄이 실제로 같은 양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로 표준 단위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의 사용량, 원래 고지서를 보고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는다고 하면 그것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을 해서 그게 각각 어떻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은지를 먼저 사전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도 되게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전기 고지서는 그래서 전기 사용량을 그 사무 담당하시는 분께 따로 그냥 그 숫자만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고지서를 직접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고지서 안에 담겨있는 계약 전력이라든지 월별 데이터라든지 이런 이제 전력의 요금 체계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가정용 전력과 다르게 성당에서 쓰는 일반용 전력은 굉장히 다양한 전력의 방식, 계약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계약 양도 상당히 다를 수 있고 최대의 난방치와 최대의 냉방치에 맞춰서 제대로 계약이 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꼭 받아서 그 고지서에 담긴 정보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당이 아닌 개인 주택도 전기요금 안에 이렇게 다양한 요금이 매겨집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그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비용도 저희가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널리 보이면 태양광 발전소들이 설치가 되잖아요. 옥상에 태양광도 설치가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는 보조금도 저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보조금이 됩니다. 그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이죠.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면서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도 저희가 전기요금으로 냅니다. 왜냐하면 전기 사용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전기 소비자는요. 그것이 기후환경요금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가스가 대란이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가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료비 조정도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보통의 이제 전봇대를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계량기를 운영하는 비용, 한전 직원들의 월급, 이 기본 요금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쓴 전기의 양에 매겨지는 요금은 이 전력량 요금이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금들, 기후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들,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후환경요금이나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적자나 흑자를 조정하게 되는 연료비 조정요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같이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한전 성당이 보통은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용 전력으로 저압전력 300kW 미만의 저압전력으로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럴 때에도 기본 요금과 각각의 계절별 요금은 각각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쓰더라도 한여름 때학볕일 때 8월에 주일에 오후 3시에 1시간을 쓰는 양과 5월에 저녁에 7시에 1시간을 쓰는 양의 요금은 2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다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용을 줄이는 것도 되게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느껴지잖아요. 비슷한 양을 썼는데 요금은 적게 돼요. 이러면 또 좋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효용성, 진단과 참여의 효용성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있냐면 한전 파워플래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진단 활동을 하시는 분이 성당 측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 정보도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으로 아파트마다 에너지 절약을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불 끄기 활동을 했어요. 주 한 달에 한 번 10분 소등 불 끄기 활동을 하면서 모든 집이 이제 불을 껐는데, 정말로 불을 끈 게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거 한다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겨우 10분 불 끈다고?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인데?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을 때 한 아파트 단지가 이 한전 파워플래너를 통해서, 여기 한전 파워플래너는 15분 단위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요. 들어가가지고 그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딱 검색하면 그게 그래프로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불 껐던 그 시간에 그래프가 확 꺾인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간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냉장고도 돌아가고 이제 모터도 돌아가고 엘리베이터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0으로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10% 이상 꺼진 거를 보고 그 그래프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게 우리가 같이 참여했던 게 이렇게 표시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절감량도 거기 숫자도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몇 킬로와트시의 전기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얼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참여의식이 훨씬 높아졌고, 그 다음번 불고기 행사 때에는 참여자가 더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전 파워플래너 기능 안에는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이달에 얼마냐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한 7, 8년 전에만 전기 절약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에너지 진단을 할 때는 그 활동가들이 대기전력 측정기라고 하는 기계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밥솥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꽂아보고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눈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활동가한테도 되게 힘든 일이고, 보통 이제 그런 진단을 했던 분들이 늘 이제 평가할 때 호소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보통 이제 텔레비전 뒤쪽, 밥솥 뒤쪽 이런 콘센트는 항상 먼지 묻은 뒤쪽에 있거든요. 그 다 들고 콘센트가 밖에 나와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대기전력 감축을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대기전력 제로 가전제품도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전자레인지라든지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커피포트라든지 이런 거 다 대기 전력 0이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대기 전력이 없는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대기 전력을 측정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대기 전력이 많이 생기는 것은 비대가 상시적으로 켜져 있다든지 온열 기능이 냉온 정수기에 온수나 얼음이 항상 얼려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대기 전력 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거든요.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대기의 전력은 아니죠. 주인님이 오셔서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지만 정부가 규정하는 대기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확인할 때에는 아예 스마트 계량기나 스마트 미터기를 직접 거기에다 설치하게 유도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집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요즘 한 2만 원, 3만 원이면 쓸 수 있거든요. 자, 가전 제품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성당에서 이제 조명이 있다면 그 조명이 이제 상시적으로 켜져 있어야 되는 조명이라면 핸드폰으로 밖에 있어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용량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온 정수기에 이 스마트 플러그를 달아놨다면 냉온 정수기가 언제 물을 식히는지, 언제 물을 끓이는지, 그리고 저녁에 이제 일요일 저녁에 어떤 성당의 활동들이 다 끝내고 퇴근할 때, 그러면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이렇게 쉬는 시간이다. 그럼 그때 집에 가서 꺼야지 하고 끌 수 있다는 거죠. 안에 사람이 없을 때 밖에서 끌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 이거 어디에서 제일 많이 썼냐면 사람들이 이제 멀리 여행 갔을 때 도둑 맞지 않게 하는데 이런 데에도 씁니다. 불을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콘센트로 저 조명도 다 그렇게 스마트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네, 아들이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몰래 켜면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스마트 미터기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대기 전력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성당의 주요 기기들마다 스마트 플러그를 꽂아놓고 그 주요 기기가 냉방기, 난방기 혹은 컴퓨터, 모니터, 어떤 빔 프로젝터 같은 것들이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성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성당의 계량기는 그 파워 플래너를 통해서 정부가 이미 스마트 기기로 바꾸면서 이제 15분 단위로 측정하는 계량기를 달았는데 가정인 경우에는 가정주택에 스마트 계량기도 이제 한 3, 4만 원, 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두꺼비집 옆에다가 이제 또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진단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냉난방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너지 소비량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냉난방 소비량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아주 춥고 아프리카보다 덥고 시베리아보다 춥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2018년에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각각의 냉방과 난방 설비는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문 건축사들이 관련된 자격증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졸업장을 가지고 따는 건물 에너지 평가사라고 하는 직업도 결국은 그 건물이 냉방과 난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성능 평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까지 건축의 요소까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성당에서 그것까지 하는데 좀 저는 약간 실제 시공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전문 진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일상의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적어도 저는 열화상 카메라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열화상 카메라 실내용은 좀 싸고요. 한 50만 원 정도 하고요. 실외용으로도 이제 추운 12월의 밤에 밖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도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면 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구비해 놓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저도 써봤지만 일반 카메라 찍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특별한 기능을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바로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바로 전송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디 부분이 어느 부분에
문풍지를 좀 더 달아야 되는지, 어디 문에 약간 저 대문이라면 저 대문이 단열에 아주 취약한 알루미늄 문이라면 문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문과 문 틈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그 문과 문 틈 사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열화상 카메라는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스마트한 기기들을 좀 적극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천주교 대전교구는 2040년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탄소 중립을 하기로 선언한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대부분 국가가 2050년 탄소 중립인데 대전교구는 2040년은 탄소 중립 하겠다고 했고, 게다가 2030년까지 전기는 100% 전환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에서 이제 70%가 전기였잖아요. 성당의 평균 소비량 중에 70%를 먼저 8년 이내에 다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전교구의 목표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활동을 실천하겠다. 건축물의 실태를 진단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그리고 햇빛 발전소 설치 가능성을 파악하겠다. 설치하기 어려우면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 그리고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화석연료까지 포함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도 이제 주변에 널리 홍보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선언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선언이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여기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정말로 건물도 진단하고 에너지 소비량도 진단하고 그 결과로 감축 방안을 그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2040년 탄소 중립 목표는 결국에는 전기는 줄이고 또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딱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전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사람들이 함께 약속을 통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빈방에 불을 끈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실천의 약속을 통해서 어디까지 줄일 것이냐, 그리고 LED로 교체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냉난방에 필요한 소규모의 어떤 설비들을 고효율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전기 프로젝터나 냉장고 같은 게 너무 낡았다면 새 거로 교체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양을 먼저 찾아놓고 그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이고도 줄일 수 없는 양을 태양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용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것이냐 잡아놓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전기는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태양광 발전 사용량은 얼마인지, 생활 배출량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식을 또 만들어 보기로 했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전기차로 또 전환한다고 하면,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지만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 전기차도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차가 필요로 하는 전기양, 우리가 겨울에 난방을 하면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스나 등유나 이런 다른 에너지원으로도 난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전기화가 되어야 되죠.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굉장히 높여서 난방 소비량을 되게 작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난방량은 나중에 전기로 전환하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태양광 발전 필요량은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요소들, 감축 방안들은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점검 리스트들이 성당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D를 했으니 내년에는 창문을 좀 해볼까? 내후년에는 에어컨을 좀 고효율로 해볼까? 이번에는 이제 한전에서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보조금 사업이 생겼으니 이런 걸 또 한번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좀 효율을 좀 바꿔볼까? 이런 식의 점검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실천을 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감축의 요소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결국은 행동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신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성직자분들, 이제 신부님과 신녀님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토론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실천 과제를 정하는 토론들을 쭉 같이 진행을 하고, 개인과 교회가 하는 일들이 사실 이제 지역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는 각각의 건축 용도에 따라서 건축별로 에너지 소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1년에 1,000군데씩 에너지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달, 7월달부터 이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에너지 소비 진단을 받게 하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는 사업들을 1년에 1,000군데씩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업무용과 교육용에 중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종교시설은 여기 응모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용과 교육용 시설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그 용도는 자꾸 넓혀가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어떤 내용들도 개인의 참여와 공동체 참여와 지역사회의 참여로 우리가 함께 그 활동으로 만들어내가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과 목표와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활동으로 안 쳐지게 되는 그 과정들이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단의 결과로 알게 된 배출량이 많은 순서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활동을 만들 때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 그리고 환경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당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추위와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이 시원한 온도를 더 낮추고 충분히 자기는 껴입을 수 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걸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편리하게 활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가장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하는 활동이 되도록 그의 하루를 설계하는 것, 그 성당의 활동을 설계하는 것, 그렇게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교회 안에 일회용품이 반입되면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냉난방을 안 해야 오히려 더 쾌적하고 당연히 그 성당에는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쓸 수 없고 자가용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자전거 주차 공간이 더 많아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교통수단은 따로 제공되는 이런 방식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은 실천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고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하고 결국은 교통수단을 바꾸는 것, 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 실천으로 인식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로 가야 됩니다. 실천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당이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단열을 해야 되고 창문을 바꿔야 되고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고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린 리모델링은 전면적인 제로에너지 빌딩으로의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을 때 그때까지 가기 위한 중간 단계 활동들도 필요합니다. 냉난방 장치라든지 지붕의 단열이라든지 조명의 변화라든지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거나 문 앞에 방풍제를 하나 덧붙여서 방풍문을 더 만들어서 중문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환기시설 하나를 제대로 설치해서 문 열어서 환기하는 게 아니라 환기 팬을 통해서 환기할 수 있는 것도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각각의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 활동가들이 충분히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그 성당에 적용이 가능한 구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성당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식당에 음식점 가서 혹은 다른 회사에 출근해서 아파트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자꾸 보여요. 그렇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건물 용도별로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다릅니다. 24시간 365일 생활하는 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냉방, 난방을 되게 많이 하고 따뜻한 물을 많이 쓰니까요. 오히려 그렇지만 이제 방학 때도 학교 안 오는 이런 학교 같은 곳은 에너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적죠. 대신에 학교의 면적이 되게 크겠죠. 업무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당은 여기 문화집회시설에 들어갑니다. 종교시설로 해서 문교 사회용 건물 용도로 들어가는데요. 이 문화집회 이 용도의 건물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은 어쨌든 작지는 않습니다. 평균 정도는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만 어쨌든 예배를 보니까 주말에만 미사를 보니까 많이 안 쓰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동단위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서울의 은평구의 역천동에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역천 성당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역천 성당 이야기를 딴 데서 자꾸 하니까 역천 성당이 그 역천동 내에서 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물 5위 안에 들어가요. 동 전체에서 동에 4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래서 사실은 성당의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작은 건 아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은 아니다. 이런 대규모 이제 대도시 중심가인 경우에는 다른 큰 상업 건물들도 많고 대학교도 많기 때문에 절대량 비중이 크지 않지만 보통 지역 단위로 내려갔을 때 큰 교회나 성당은 그 지역 에너지 소비량에 굉장히 큰 영향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각 건물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 단열재를 몇 cm를 뒀느냐, 어떤 창문을 썼느냐, 거기 안에 조명이나 보일러는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나눠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건물로 만약에 4등급, 3등급짜리 이제 건물이라면 이것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된 건축하시는 건축 회사에 맡기면 1 플러스나 1, 2 플러스 등급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다 공사를 해줍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면 1, 2 플러스 등급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는 방식의 리모델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로 갈 때는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전기만 재생에너지 100% 용량을 감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난방, 자동차 포함해서 그것들이 나중에 탄소 중립을 향해 갈 때 필요로 하는 태양광 용량을 계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동차로 이동할 때에는 성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화석연료 없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미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기본에 놓고 그 교통수단을 설계하셔야 되고 이것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버스 정류장과 버스 배선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성당이라면 자동차 주차장보다는 자전거 주차장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주차장들 다 유료화 했으면 좋겠어요. 미사 와서 미사 드릴 때는 대부분 다 무료 주차를 하시겠지만 주차비를 적어도 2,000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든지 받아서 그걸 가지고 탄소 중립 활동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차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자가용 보유자들에게 주차 변수 하나씩 다 주는 거는 저한테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작업장을 쓰든지 뭔가 공간을 쓸 텐데 차가 없는 사람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일이 없는데 차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요즘에서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면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활동들로 이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을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번 안 타고 왔는데 그 집이 어딘지, 얼마나 안 타고 왔는지 이런 걸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당의 탄소 중립 의지를 보여주고 성당의 탄소 중립의 어떤 이제 성과를 내주는, 그래서 승용차 자가용 주차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예전에는 한 100대쯤 주차했는데 이번에 한 30대쯤 주차하고 이번에 한 20대쯤 주차했다. 이런 식의 저는 이제 데이터를 꾸준히 측정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 탄소 중립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기승전 이 시점에 마지막 끝날 때쯤 돼가지고 투석 퀴즈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경제산업과 사회활동을 우리가 쓰고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소가 지역기업, 전기, 그리고 유연연료, 냉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강조했던 교통수송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제품 생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먹을 것, 농업축산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죠. 이것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2050년 탄소중립을 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자동차 2,400만 대가 폐차되어야 하고, 석탄발전소 40%가 폐쇄되어야 하고, 난방보일러가 다 폐쇄돼서 천연가스의 난방도 하면 안 되는 이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업들이 없어지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겠죠. 국가가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하기로 발표를 했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성당처럼 재생에너지 100%, 전기차 100%,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제로에너지 건물 1등급으로 100%, 농업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국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활동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빨리 달성하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천주교 대전교구의 탄소중립 선언이었고요. 이것들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2040년 탄소중립, 2030년 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달성되기 위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어려운 길을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홍보하고 다른 기관 단체들에게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이 연대하면서 탄소 중립의 사회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 각각의 개인들의 활동이 공동체의 활동으로, 그 공동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정책으로, 그 지역사회의 정책이 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일방향 정렬되고 내 참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국가의 정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서로 해석하고 서로 알려주고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활동은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감축량을 산정하고 데이터를 쌓는 활동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설명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소개하고 설득하는 천명으로서, 전문 인력으로서 이렇게 함께 정책들을 이해하고 소개하고 한 줄로 꿰는 역할까지 저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같이 만들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